그러면 이번에는 자, 유가증권 저가 매입에 해당하는 이러한 이익은요. 이렇게 볼게요. 이 부분이 원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문제도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신에 이제 이러한 왁구를 딱 맞추려면 결국은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걸 이해하기에 앞서서 전체 세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저가 양수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반적인 형태의 저가 양수라면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법인세법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결국 법인이 득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득본만큼 지금부터 과세가 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취득 시에는 내가 싸게 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돼야 돼요. 다시요. 내가 시가보다 싸게 샀어. 잘했네. 그럼 이거를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거냐? 그랬을 때 회계도 세법도 취득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손익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싸게 샀으면 그게 나중에 팔릴 때 비싸게 팔릴 거거든.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팔릴 거니까 그때 가서 과세하면 되는 거라서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손익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아. 여기까지 클리어. 그런데 법인세법은 이렇게는 봐요. 네가 지금 사는 과정에서 손해를 받느냐. 그럼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뭘 적용해 버리는 거냐면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만약에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만약에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된다면 그때는 그 손해보는 부분만큼 해당하는 것들을 입금산입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싸게 샀냐 비싸게 샀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전제는 뭐냐면 싸게 샀다는 것이고 그럼 싸게 사면 법인 입장에서 득본 건데 결국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지금부터 내가 싸게 산 거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여기까지 클리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주식회사 한국이 주인공이고 한국이 지금부터 토지 시가 10억짜리를 예를 들면 1억에 양수했다고 칠게요. 그럼 얼마 득본 거야? 9억을 득봤어. 시가 10억짜리 1억에 샀으니까 굉장히 득을 받지만 다시 한번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과세 이슈가 없는 거야. 다만 이제 이럴 수 있죠. 결국은 얘를 판 놈의 문제야. 그럼 지금부터 양수자가 있고 양도자가 있을 텐데 양수자 입장에서는 싸게 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 양도자 입장에서 지금 싸게 팔았다라고 하는 거라 결국은 싸게 팔면 얘가 정당하게 걷어들일 수 있는 자신의 소득이 있을 텐데 얘를 싸게 팔므로써 그 소득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생겨.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면 양도자의 소득에 문제가 생기는 거네. 그럼 양도자의 소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각각이 얘가 지금 일반적인 개인이냐 아니면 얘가 법인이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본 이 부분 손해본 부분을 과세하는 세법의 체계가 있어요. 될까요?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개인이다. 그럼 일단 개인이 적용을 받는 건 이때 소득세법상 적용을 받죠. 그럼 소득세법상에 지금부터 네가 손해봤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적용될 수 있냐면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부당해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 주식회사 한국과 이 개인이 그냥 개인이다라고 하는 건 특수관계가 아니란 뜻이야. 특수관계가 아니면 비록 이 개인이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여기까지 클리어. 아니 이거 뭐 헷가닥해서 원래 10억에 팔아야 되는데 잘 몰랐을 수 있어. 무지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헷가닥해서 한국한테 속아가지고 1억에 팔았다. 근데 어쨌건 거래는 끝이니까 그게 정상적 거래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특수관계자 개인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의 이슈를 적용을 받을 텐데 이 소득세법상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 개인이 손해를 본 부분을 지금부터 소득세법이 얘를 과세를 하느냐라고 해서 들여다보면 너 뭘 팔았니를 물어봐. 너 뭘 팔았니라고 했더니 지금부터 토지 건물을 판 거래. 토지다라고 하는 순간 얘는 양도소득세법상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양도소득세법상에서는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지금부터 거래를 부인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럼 부당해산 부인 규정은 항상 이 박자가 맞아야 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나의 손해. 돼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나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지금부터 니네가 거래한 거 무시하고 시가로 다시 계산해요. 이게 부당해산 부인 규정의 골자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부터 특수관계자 개인이 10억짜리 시가의 토지를 1억에 팔았다라고 하는 순간 이 개인이 손해를 보는 거네. 그럼 이때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됨으로써 지금부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됨으로써 이때 결국은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얘가 예를 들어서 1억에 산 토지를 지금부터 1억에 판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거래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양도 차익이 0이겠지만 부당해산 부인 규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1억에 팔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고 9억만큼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지금부터 과세를 시킵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이게 양도소득세법상에서 과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특수한 게 있는 법인이다 라고 보게 되면 이번에는 지금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얘는 법인세법상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법인세법상에서도 특수한 게 법인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손해를 본 거니까. 우리 법인세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취득하는 과정 내지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은 이렇게 봐요. 내가 처분할 때 득 봤어? 아, 그럼 어차피 과세가 돼요. 내가 처분하는 과정에 득 보면 어차피 법인세법상 순자산 증가세를 입각해서 득 본 것만큼 다 법인의 소득으로 잡혀. 근데 지금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순간 이때 법인세법은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순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나의 손해는 무조건 시가로 재계산해서 내가 손해본 부분만큼을 다시 가산 조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부터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둘 차이. 시가와 지금부터 내가 지금 판 가액. 그러니까 결국 9억에 해당하는 차이만큼을 입금 산입이라고 해서 저가양도 9억만큼 해당하는 게 그대로 과세가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때 소득 처분을 뭘로 할 거냐? 입금 산입했어. 가산 조정 나올 수 있는 거 뭐? 세 가지. 유보, 사유출, 기타. 그럼 이때 일단 첫 번째 유보냐? 자산부채 차이가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매한가지 1억 들어왔고 회계도 1억 들어왔다고 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산부채 차이는 아니야. 이때 두 번째 사회유출이냐? 그렇지. 얘는 뭘로 보는 거냐면 입금 산입했는데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 모든 득을 누가 가져갔어? 주식회사 한국이 가져간 거야. 될까요? 대신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 10억짜리를 1억에 받아갔다면 이때 정상적으로 만약에 얘가 받자마자 팔았다고 가정할게. 받자마자 팔았다면 얘는 얼만큼의 차익을 남겨요? 9억만큼의 차익을 남길 것이고 그때 한국 입장에서 그걸 팔았을 때 바로 뭐가 생겨? 법인세에 대한 과세가 생기겠네. 그럼 결국은 득본만큼 한국에서는 얄짤없이 과세가 되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따로 물을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저기 가서 물을 거니까 여기서 묻지 않겠어요. 더 이상 묻지 않겠어.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분이 들어가는 것이다. 될까요? 이게 다시 한번 잘 봐요. 싸게 판 놈과 싸게 산 놈 둘의 과세 차이예요. 그럼 결국은 판 놈한테 문제를 삼아요. 무엇에 대해서? 토지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과세 체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요거를 또 찬찬히 하나씩 배우게 될 거야. 그런데 자, 지금부터 문제 갈게요. 결국 양수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억짜리를 1억에 사왔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 양수자는 1억짜리라는 토지를 지금부터 팔았다라고 했을 때 결국 예를 들어 10억에 팔았다면 장부 1억짜리고 10억에 팔았기 때문에 이때 양도의 차익이 얼마 생긴다? 11억이 생김으로써 결국 양수자는 얘를 처분하는 시점에 이때 과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오는 시점 자체에서는 과세가 된다 되지 않는다. 얘는 과세 이슈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래서 양수자와 양도자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잘 들여다보셔야겠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토지는 그래. 근데 이제 얘를 바꿔볼게요. 지금부터 얘가 주식이나 채권이래. 될까요? 얘를 주식이나 채권이다라고 해서 가정을 하자면 똑같이 지금부터 주식과 채권에 해당하는 게 지금부터 10억짜리인데 얘를 1억에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볼게요. 그냥 개인은 과세 이슈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얘가 특수한 게 법인이다 라고 하는 순간 이 경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야. 될까요? 얘가 문제야.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판 게 토지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법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법은 열거돼 있는 자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고 바꿔 얘기하면 열거돼 있지 않은 자산은 양도세 이슈가 없어요. 대화돼요? 자, 그러니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 그룹이다라고 해서 열거가 돼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유가증권이 기본적으로 과세가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부터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양도소득세법상에 적용은 되지만 그게 양도세 과세 대상이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유가증권이 기본적으로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때 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대주주라든지 장외거래의 양도 부분은 과세가 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유가증권이라면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양도자한테 과세를 후려치려고 했더니 아니 이 양도자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법 규정 안에서 과세할 방법이 없는 거네. 그럼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세법이 야, 안 되겠다. 그냥 이거를 지금부터 얘가 과세가 안 되니까 자, 한국이 지금부터 과세가 되게끔 하자. 라고 해서 개인의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을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때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럼 할 수 없이 야, 그러면 너한테 과세할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한테 과세할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싸게 산 놈한테 지금부터 특이하게 과세를 시킵니다. 다시 한번 취득할 때 원래는 이때 취득할 때 득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돼야 맞아. 근데 지금 거래 상대방인 양도자에게 과세할 수 없는 이슈 때문에 특이하게 양수자에게 과세하는 형태로 세법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 그럼 둘 차이 얼마? 9억 만큼을 지금부터 과세할게 라고 해서 입금산이 9억 갖다 때리고 나서 자 그 대신 얘를 뭘로 보는 거냐면 세법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1억에 샀지만 이거를 10억에 산 걸로 봐줄게.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면 회계상에서는 이러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뭘로 봐? 1억으로 보겠지. 근데 세법은 얘를 얼마로 산 걸로 본다? 10억에 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 10억이 되는 거네. 둘 차이 얼마? 9억. 입금산이 9억 한 다음에 그게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입금산입하고 나서 뭘로 때린다? 유보로 때린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1억에 양수한 것이 아니라 1억에다가 방금 9억 때려 맞은 것만큼 얘를 세법상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10억만큼에 해당하는 게 유가증권의 세법상 취득가액이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한국이 아까와 똑같이 얘를 만약에 10억에 양도했다. 그럼 이때는 세법의 관점에서는요. 얼마짜리를 얼마에 판 거가 되는 거냐면 10억짜리를 12억에 판게가 돼.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 차익 얼마가 과세가 된다. 팔았을 때는 한국 입장에서 2억이 과세가 된다. 그럼 결국은 한국은 이런 거예요. 앞단에서 내가 지금 1억에 샀다라고 할 때는 토지라면 이때는 과세가 안 됐다가 똑같이 10억에 팔면 이때 가서 왕창 11억에 과세가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앞단에서 9억만큼 싸게 샀을 때 9억을 여기서 과세하고 처분할 때 얼마만 과세해? 2억을 과세해. 그러니까 매 한 가지 11억이 과세가 되는 건 맞는데 시기를 조정해버린 거네. 될까요? 시기를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런 기형의 형태가 날 수밖에 없다? 양도자에게 과세가 될 수밖에 과세가 안 되는 이러한 형태를 어쩔 수 없이 싸게 지금 거래한 양수자에게 선빵으로 과세를 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만든 거다. 왜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하고 너 수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 거래라면 이런 거래가 있을 수가 없어. 네가 상추 생활해봐요.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이러한 주식을 10억어치를 갖고 있는데 얘를 갑자기 1억에 갖다 판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래가 생기냐면 결국은 이 안에 어떤 모종의 거래가 숨어져 있냐면 주식회사 한국이 아들이 보유한 회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삼성전자 주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해보다가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10억어치를 우리 아들 회사에 1억에 넘겨버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네. 아들 회사는 1억에 사서 지금부터 10억짜리 1억에 샀으니까 땡큐야.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를 싸게 팔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얘가 대주주 양도분이라든지 장외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할 길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 결과적으로는 아들 회사에 10억짜리 주식을 1억에 싸게 넘김으로써 아들이 9억만큼 득 보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직접적으로 득을 보는 건 아니고 아들의 회사가 득을 보는 거지만 결국은 그 아들이 100% 주주라면 결국 아들이 득 본 거와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야. 세법이 이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특수하게 개인이 회사에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을 싸게 넘기는 건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여기서 과세를 못 때리니까 저희 가서 과세를 때려버릴게. 물론 매 한 가지 얘가 최종적으로 최종 12억에 양도를 하게 되면 결국 11억만큼 해당하는 차익을 때려 맞는 건 맞지만 우리 경제의 대원칙은 뭐냐면 들어올 돈은 최대한 땡겨받고 나갈 돈은 최대한 늦게 줘야 이게 득 보는 결과가 생기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똑같이 11억이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얘를 나중에 11억만큼 과세가 되는 결과와 지금 9억만큼 과세가 되고 나중에 2억만큼 과세가 되는 결과는 뭐가 더 유리한 거야? 나중에 11억이 한꺼번에 과세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야.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최대한 지금 먼저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형태로 이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뒷배경이 숨어져 있어요.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형태의 자산과 지금처럼 이렇게 유가증권인 경우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정리하자면 갑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의 저가 양수라면 양수에게 과세가 안 돼야 돼. 자, 근데 지금부터 예외적으로 양수에게 과세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해서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다 특수관계자 개인으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관계자 법인이라면 굳이 이렇게 때릴 필요가 없다. 특수관계자 법인이라면 양도자가 때려 맞아요. 그러니까 양수자가 때려 맞을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가증권을. 그 다음에 뭐? 저가로. 되죠? 고가란 문제가 안 돼. 지금부터 저가다라고 하는 거. 이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시가에 해당하는 차이만큼을 대신 조심하실 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겁니다. 될까요?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거기 때문에 소득처분이 뭘로 들어가는 거다? 유보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박자까지가 다 맞아야 돼. 돼야 되죠?